안녕하세요, 로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GNN의 표현력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앞부분에는 스탠포드 강의 시의 안내 내용이 있습니다. 전에 배운 것을 먼저 복습하겠습니다. 일반적인 GNN 구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구성 요소들로는 메시지, 어그리게이션, 취합, 레이어 커넥티비티, 레이어 간 연결, 그래프 어그멘테이션, 그래프의 증강, 러닝 오브젝트, 목표에 대해서 배우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GNN 트레이닝 파이프라인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아래의 그림과 같이 데이터를 입력하고 GNN을 통해서 이를 적용하고 이를 통해 노드 인베딩을 생성하고 이를 활용하여 프리딕션 헤드에서 프리딕션 예측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레이블스 정답과 비교를 하여 로스 손실을 계산해서 GNN 모델을 개선한다든가 이뷸레이션 매트리스 이것을 가지고 모델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데이터를 어떻게 분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GNN의 이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과연 GNN은 이론적으로 얼마나 강력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많은 GNN 모델들이 제안되어 왔습니다. GCN도 있었고, GAT도 있었고, 그래프세이지도 있었고, 여러 가지 모델들이 개발되었습니다. 우리가 GNN의 표현력을 말할 때는 각기 다른 그래프 구조를 분별할 수 있는 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GNN은 과연 어느 정도의 구조 판별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GNN의 표현력을 최대로 사용하려면 어떤 디자인 또는 구성을 가져야 할까요? 만약 이론적인 한계가 명확하고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 다른 모델을 찾아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사전 지식으로 단층 GNN 레이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메시지 패싱에 중점을 두고 살펴보겠습니다. 메시지 함수는 말 그대로 이전 인베딩을 사용하여 새로운 메시지를 만들어냅니다. 어그리게이션, 취합은 메시지 함수로 생성된 메시지들을 취합하여 새로운 인베딩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전 레이어에서 생성한 인베딩을 사용하여 메시지를 생성하고 이렇게 생성된 메시지를 기반으로 새로운 인베딩을 만드는 것이 표현력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모델들은 이 메시지를 만들고 취합하여 새로운 인베딩을 만드는 부분에 각각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개발되었습니다. 각각의 모델들은 메시지를 다루는 부분에서 서로 다른 신경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GCN의 경우에는 메시지를 다룰 때 Element Wise Mean Pooling, 요소별 평균 모음, 리니어, 선형신경망, 렐루, 활성화 함수를 사용했습니다. 맥스풀을 이용한 그래프세이지의 경우에는 MLP,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다중신경망과 요소별 최대값 모음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한 가지 생각할 것으로 각각의 모델들은 특정 과제에서 괜찮은 성능을 보였기 때문에 널리 받아들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모델들이 서로 엄청나게 많이 다른 것이 아니라 특정 부분의 메커니즘만 달라도 서로 다른 성능, 장점과 단점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각각의 노드가 서로 같거나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색깔을 사용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래의 그림의 경우 모두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모두 동일한 노란색으로 표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GNN은 서로 다른 그래프 구조를 얼마나 잘 구별할 수 있을까요? 우선은 각각의 노드의 주변 구조를 먼저 다루겠습니다. 우측 그림에서 노드 1과 5는 서로 다른 이웃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단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노드의 차수, 노드 디그리입니다. 이는 노드에 연결된 이웃의 수를 말합니다. 동일하게 링크 또는 엣지의 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노드 1의 경우 노드 디그리는 2이고 노드 5의 경우에는 노드 디그리가 3입니다. 이번에는 동일한 그래프에서 노드 1과 4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노드 1과 4 모두 노드 디그리는 2입니다. 하지만 이 둘은 서로 다른 이웃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각각의 이웃이 서로 다른 노드 디그리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5라는 공통 이웃은 동일하다고 하여도 1의 이웃인 2는 노드 디그리가 2인 반면 4의 이웃인 3은 노드 디그리가 1입니다. 이번에는 동일한 그래프에서 노드 1과 2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 둘이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둘이 그래프 안에서 대칭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웃의 개수도 그들의 노드 디그리스도 동일합니다. 말 그대로 1과 2를 대칭으로 하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그래프의 경우에는 1,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이 평면에 대해서 서로 대칭이 되게 됩니다. 질문입니다. GNN의 노드 인베딩은 서로 다른 노드의 지역 이웃 구조를 구별할 수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언제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면 언제 GNN이 실패할까요? 간단하게 이전의 예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GNN에서 메시지를 단순하게 합하는 경우도 노드 디그리스가 노드의 차수가 표현됩니다. 이를 통하여 어느 정도는 구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순환 구조의 경우에는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이어서 GNN이 어떻게 지역 이웃 구조를 파악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계산 그래프, 컴퓨테이셔널 그래프입니다. 각각의 레이어에서 GNN은 노드 인베딩을 취합합니다. GNN은 이웃에 의해 정의되는 그 계산 그래프를 사용하여 노드 인베딩을 생성합니다. 예를 들어 이전에 사용한 그래프에서 노드 1을 기준으로 두 개의 레이어의 GNN의 계산 그래프를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습니다. 1의 이웃은 2와 5가 있고 노드 2는 이웃으로 1과 5를, 노드 5는 이웃으로 1, 2, 4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동일한 이웃 구조를, 동일한 지역 이웃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한 노드 2의 계산 그래프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두 개의 다른 점이 보이시나요? 그림적으로 봤을 때는 왼쪽 노드에 있는 숫자가 다르다.
요 숫자가 다르다는 것만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떠올려야 되는 것은 색이 노드의 임베딩 값을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컴퓨터들은 학습할 때 저기 써져 있는 숫자들을 보지 못합니다. 오직 색으로 표현된 노드의 속성만을 볼 뿐입니다. 숫자를 지운 상태에서 오른쪽과 왼쪽을 비교해 보면 차이점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차이점이 없기 때문에 양쪽 모두 동일한 임베딩을 생성할 것입니다. 우선 그 이후로는 둘이 동일한 계산 그래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성 또한 모두 다 동일합니다. 구조적으로도 동일하고 속성적으로도 동일하기 때문에 이 둘을 가지고는 서로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서로 다른 지역 그래프들은 서로 다른 계산 그래프를 정의합니다. 동일한 그래프의 다른 노드들의 계산 그래프가 아래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1과 2를 제외한 노드 3, 4, 5는 서로 다른 계산 그래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노드 위에 쓰여져 있는 숫자들도, 즉 노드의 아이디들도 계산에 포함이 된다면 1과 2도 구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서로 다른 구조를 가진 경우에는 서로 다른 계산 그래프를 가진다는 것을 확인하면 됩니다. 그리고 대칭인 경우에는 동일한 계산 그래프를 가지게 되고 이로 인해 구별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됩니다. 표현 하나 배우고 가겠습니다. Rooted Subtree Structures. 루트 하위 나무 구조는 어느 한 노드를 루트로 잡고 이를 기준으로 이웃 노드들을 반복적으로 적어 나가서 그릴 수 있습니다. 아래에 표현된 그림들이 각각의 노드별로 정의된 Rooted Subtree Structures, 루트 하위 나무 구조입니다. 계산 그래프는 각 노드의 루트 하위 나무 구조와 동일함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두 개의 레이어에 대해서 표현되어 있지만 언제든지 하나만 표현하거나 그 이상으로 확장하여 3개, 4개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GNN의 노드 임베딩은 Rooted Subtree Structures, 루트 하위 나무 구조를 포착합니다. 가장 표현력이 좋은 GNN은 다른 Rooted Subtree Structures를 다른 노드 임베딩으로 매핑, 즉 연결하게 됩니다. 아래의 그림을 보면 임베딩을 한 결과가 노드 1과 2는 동일하지만 나머지 3, 4, 5는 서로 값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젝티브 펑션, 수학에서 단사함수라고 불리는 것을 보겠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다른 값을 받으면 다른 값을 내는 경우, 이를 단사함수, 인젝티브 펑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인젝티브 펑션의 속성은 입력값의 모든 정보를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아래 인젝티브 펑션을 그림으로 표현하였습니다. 확인할 것은 입력값 x의 모든 값을 함수 f에 입력할 수 있고 그 결과는 서로 어느 것도 중첩, 겹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전 슬라이드에서 본 내용입니다. 다만 이번에는 GNN의 노드 임베딩은 Rooted Subtree Structure를 인젝티브하게
포착한다고 조금 수정되었습니다. 아래의 그림을 보면 인젝티브하게라는 것이 무엇인지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위 구조를 X, 인베딩 결과를 Y라고 보면 전 그림과 유사함을 알 수 있습니다. 노드 1과 2의 경우에는 동일한 입력값을 가지게 되고 따라서 동일한 인베딩 결과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젝티브의 정의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동일한 입력값에는 동일한 결과값이 나와야 합니다. 동일한 깊이의 하위 나무 서브트리는 잎 노드에서 뿌리 노드까지 재기적으로 또는 순차적으로 특성화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그림을 통해 설명하겠습니다. 잎 노드는 현재 있는 그림에서 가장 아래에 있는 노드들을 이야기합니다. 뿌리 노드는 우리가 관심 있어야 하는 노드, 가장 위에 있는 노드를 말합니다. 립스 노드, 잎 노드에서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우선 잎 노드는 동일한 속성, 색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이 단계에서는 서로 노드 간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같은 색깔이라는 것을 확인하시면 되고요. 한 단계 올라가서 보면은 이웃이 하나가 있었는지 둘이 있었는지 셋이 있었는지 등등 다른 것들이 포착이 됩니다. 뿌리 노드의 이웃 노드들이 이웃수를 2개의 이웃, 3개의 이웃, 또는 하나의 이웃, 3개의 이웃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노드 4에서는 노드 사이 이웃들이 하나의 이웃, 3개의 이웃을 가지고 있고 노드 1의 이웃의 경우에는 2개의 이웃, 3개의 이웃을 가진 노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밑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잎에서 뿌리로 순차적으로 가면서 특징을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이제 뿌리에서 잎으로 커진다라는 개념을 더 선호하신다면 점점 좀 커지면 성장해가면서 영역을 넓혀가면서 개성 또는 특징을 찾아간다라고 생각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표현하면 가장 표현력이 좋은 GNN은 Injective Neighbor Aggregation, 인젝티브한 이웃 취합 방법을 매 단계마다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다른 이웃들이 다른 인베딩으로 연결됩니다. 그림에서 보았을 때 취합하여 연산하는 이 초록색 과정이 인젝티브한 방법이어야 GNN의 표현력이 좋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노드 인베딩을 할 때 GNN은 노드들의 하위 트리, 서브 트리에 해당하는 계산 그래프를 활용합니다. GNN은 인젝티브한 이웃 취합 방법을 매 단계마다 사용하여 다른 서브 트리들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이 GNN의 표현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강력한 GNN을 디자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GNN의 표현력은 이웃들을 취합할 때 사용하는 방식에 따라 특정지어집니다. 표현력이 좋은 취합 함수를 사용하면 더욱 표현력이 좋은 GNN이 될 것입니다. 인젝티브한 취합 방법은 가장 좋은 취합 방법이며 이는 표현력이 좋은 GNN을 만들 수 있도록 해줄 것입니다. 이어서 취합 함수의 표현력을 이론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알아본 바에 따르면 Neighbor Aggregation, 이웃에서 취합하는 것은 멀티셋에 대한 함수로 추상화될 수 있습니다. 멀티셋이란 중복이 되는 요소가 있는 세트입니다. 아래의 그림을 보겠습니다. 이웃에서 취합하는 과정이 멀티세트의 함수화와 동일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각종 속성들, 특히 순서가 없다는 점에서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측에는 멀티세트의 예시가 있습니다. 멀티세트에는 중복이 되는 요소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GCN의 그래프세이지의 Aggregation Functions, 취합 함수를 분석해 볼 것입니다. 특히 이 중에 GCN은 min풀을 쓰는 방식으로, 그래프세이지는 max풀을 쓰는 방식으로 설정하고 보겠습니다. GCN에서 요소별 평균을 구하는 방식으로 이웃 노드들의 특징을 처리합니다. 그래프세이지는 요소별 최대값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이웃 노드들의 특징을 처리합니다. GCN을 보겠습니다. 요소별 평균을 구하고 이에 선형 함수를 적용하고 렐루 활성화 함수를 적용합니다.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GCN의 Aggregation Functions, 취합 방법으로는 동일한 색상 비율을 가진 서로 다른 멀티세트를 구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래의 경우 서로 다른 멀티세트이지만 GCN의 방식으로 바라보면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두 값의 평균이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노란색은 0번 위치에, 파란색은 1번 위치에 원핫 인코딩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그림과 같이 표현될 수 있습니다. 전에 정리한 대로 GCN의 방식대로 이를 따라서 계산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인 각각 요소별 평균치를 계산하여 집계하겠습니다. 그러면 왼쪽은 각각 0.5, 0.5가 나오게 되고 오른쪽도 계산을 하게 되면 0.5, 0.5로 동일한 값이 나오게 됩니다. 동일한 결과에 동일한 선형 활성화 함수를 적용해 보았자 동일한 결과가 나올 뿐입니다. 즉, 이 둘을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그래프세이지에서 맥스풀을 사용한 경우를 보겠습니다. 우리는 MLP를 적용하고 요소별 최대값을 사용하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그래프세이지의 취합 방법은 동일한 고유 색상 세트, 동일한 속성을 가진 구성원들로 이루어지며 서로 다른 멀티세트를 구분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세 가지를 구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전과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여 그래프세이지의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MLP를 적용한 다음에 원핫 인코딩을 했다고 합시다. 노란색의 값을 MLP를 통하게 되면 빨간색이 나오고 파란색은 통과하면 초록색이 나온다고 합시다. 그리고 빨간색과 파란색을 인코딩했을 때 1과 0, 0과 1이 나온다고 합시다. 이때 각각의 예에서 최대값을 취하면 모든 세트에 대하여 1, 1이 나오게 됩니다. 즉, 모두 동일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서로 다른 멀티세트를 구별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GNN의 표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다음의 내용들을 잊지 않도록 합시다. GNN의 표현력은 Neighbor Aggregation Functions, 이웃들을 취합하는 함수에 따라서 특징 지어지게 됩니다. 이웃, 취합, 직계, 멀티세트, 다중세트에 대한 함수입니다. GCN과 graph-sage의 취합 함수는 간단한 멀티세트도 구별하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는 인젝티브하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GCN과 graph-sage는 GNN의 표현력을 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메시지 패싱 GNN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GNN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는 멀티세트에 대한 인젝티브한 이웃 취합 함수를 만들므로써 성취할 수 있습니다. 인젝티브한 멀티세트 함수를 모델링할 수 있는 신경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어느 인젝티브한 멀티세트 함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파이는 비선형 함수를 의미합니다. 대문자 s는 멀티세트를 의미합니다. 수식을 읽어보면 멀티세트의 모든 값들을 어떠한 비선형 함수에 적용하여 그 합을 구하고 이를 다른 어떠한 비선형 함수에 적용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즉, 어떠한 인젝티브한 멀티세트 함수이든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림으로 보자면 왼쪽 아래와 같이 멀티세트가 정의되었을 때 인젝티브한 멀티세트 함수는 오른쪽과 같이 정의됩니다. 각각의 값들에 비선형 함수를 적용하고 이를 취합하고 그 다음 다시 여기에 또 다른 비선형 함수를 적용합니다. 직관적으로 이를 증명해 보겠습니다. 함수 f가 색상에 대한 원핫 인코딩을 생성한다고 합시다. 원핫 인코딩은 합은 멀티세트의 모든 정보를 유지합니다. 아래 예를 다시 보면 마지막의 결과 원핫 인코딩의 합 1과 2는 우리가 멀티세트에 하나의 노란색과 두 개의 파란색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모든 정보가 유지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Universal Approximation Theorem, 보편적 근사 정리를 사용할 때가 되었습니다. 머신러닝을 공부한다면 아마 가장 먼저 익숙해지는 것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인젝티브한 멀티세트 함수를 표현한 식에서 파이와 f는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우리는 MLP를 사용할 것입니다. 충분히 큰 히든, 은닉 차원과 적절한 비선형 함수 시그마로 이루어진 하나의 은닉 레이어. 대칭 MLP는 모든 연속 함수를 임의의 정확도로 근사화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머신러닝의 근간이 되는 정리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말해 MLP는 모든 연속 함수를 근사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함수 파이와 f도 MLP를 통해서 근사화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가장 원하는 어떠한 인젝티브 멀티세트 함수도
신경망을 통해서 모델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이전에 사용한 표현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로 히든 디멘션, 근릭 차원의 값으로는 100에서 500 사이면 충분합니다. 그래프 아이소모피즘 네트워크 GIN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의 수식과 같이 표현됩니다. MLP를 적용하고 요소별 합을 취하고 다른 MLP를 적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것들을 정리하면 다음의 정리가 나옵니다. GIN의 이웃제한 합순수는 MLP를 사용했으므로 인젝티브하다 라는 것입니다. GIN은 우리가 소개한 메시지 피싱 GNN 중에 가장 표현력이 좋은 GNN입니다. 우리는 GIN의 이유 취합 부분만 설명하였습니다. 이어서 WL 그래프 커널과 연관지어서 GIN의 전체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WL 그래프 커널은 여기서 WL은 와일즈파일러 리만의 약자로 편의상 WL로 줄여서 부르겠습니다. WL 커널은 그래프 수준의 속성을 얻는 일반적인 전통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GIN이 신경망 버전의 WL 그래프 커널인지 알아볼 것입니다. WL 커널의 색상 정제 알고리즘, 컬러 리파이먼트 알고리즘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래프를 G, 노드 세트를 V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C0V는 각 노드의 초기 색상이므로 우리는 이를 처음에는 부여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반복 작업을 통해 색상을 정제하게 됩니다. 노드 V의 K1번째 색상은 노드 V의 이웃들의 K번째 색상과 노드 V의 K번째 색상을 해시 함수에 적용시켜 구할 수 있습니다. 해시 함수는 다른 입력값에 다른 색깔을 부여해주는 함수입니다. K번의 과정이 진행되면 노드 V의 K번째 색상은 K홉 이웃의 구조를 요약하게 주게 됩니다. 즉, 색상이 이웃 구조들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이를 예를 통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오른쪽과 왼쪽은 서로 다른 그래프이고 우리는 여기에 더블 커널을 적용하여 다른 색을 부여해 보는 과정을 보겠습니다. 우선 처음에는 각각의 노드의 초기의 색상, 여기에는 숫자 1을 부여하겠습니다. 정제를 하기 위해 각 이웃의 숫자를 모아 본래의 숫자와 이웃들로부터 모은 숫자를 콤마로 구분하여 표기하였습니다. 이웃이 하나이면 오른쪽에 하나, 3개이면 3개, 4개이면 4개, 다음과 같이 양쪽 모두 표기되었습니다. 이제 각 값에 해시 함수를 적용하여 값별로 색을 부여하겠습니다. 편의상 색 대신 숫자를 부여하여 아래의 그림과 같이 표현하였습니다. 우측 하단에 있는 표는 각 값에 따라서 매핑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입력 값에 다른 결과가 부여되었으므로 우리는 이를
인젝티브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양 그래프는 새로운 값을 가지게 되었고 노드별로도 새로운 값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단순하게 양쪽을 비교하겠습니다. 우선 2의 값을 가진 노드는 하나의 이웃을 가지고 있고 3은 2개의 이웃을, 4는 3개의 이웃을, 5는 4개의 이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양쪽 공통으로 표시되어 숫자만 보고도 이 노드는 몇 개의 이웃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아주 작지만 구조적인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위와 같이 색을 정제하는 과정을 아무리 반복하여도 동일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우리는 이를 반복합니다. 만약 두 그래프에서 나온 최종 결과가 동일하다면 우리는 두 그래프를 아이소모픽, 동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그림이 예시 그래프에서의 최종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양 그래프가 서로 다른 값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이 두 그래프는 서로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동시에 또 알 수 있습니다. GI에는 신경망을 사용하여 인젝티브 해시 펑션을 만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튜플에 대한 인젝티브 펑션을 만들려고 합니다. 튜플이란 쉽게 말해 수의 나열을 이야기합니다. 입력하려는 튜플의 구성은 첫 번째 자리에 노드의 속성이 들어오고 두 번째는 이웃들의 속성이 들어가게 됩니다. 새로운 정의가 나왔습니다. 다행히도 이미 보았던 표현들입니다. 입실론이라고 읽을 이 문자는 학습이 가능한 숫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튜플에 대한 인젝티브 펑션은 다음과 같이 모델링 될 수 있습니다. 입력되는 튜플의 구성은 첫 번째 자리에 루트 노드의 속성이 들어가고 두 번째 자리에 그 루트 노드의 이웃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대상이 되는 노드의 이웃들의 속성에 MLP를 적용하고 그 값들을 모두 합칩니다. 대상 노드의 속성에 이웃 노드에 적용한 똑같은 MLP 함수를 적용하고 이에 1 플러스 엡실론을 가한 만큼 배를 구합니다. 구한 두 값을 합쳐서 또 다른 MLP에 적용합니다. 이미 다 보았던 내용이라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쉽게 생각하자면 어떤 인젝티브 펑션은 관심 대상과 그 이웃들의 정보를 입력받는 MLP들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원하는 인젝티브 펑션은 위와 같은 구성의 MLP를 학습시킴으로써 구할 수 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C0V가 원하수로 표현된다면 직접적인 합 계산은 인젝티브합니다. 그림에 표현되는 내용은 이전에 본 내용입니다. 단순한 합계산이었지만 그 결과는 모든 정보를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결과만 보고도 노란색이 하나, 파란색이 2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모든 정보가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파이가 인젝티브한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이전에 본 수식들입니다. 다만 이번에는 함수 C를 원하수로 표현되도록 정의했으니 최외곽의 MLP는 다음 레이어의 원합 벡터를 넘겨줄 수 있습니다. 즉
MLP 파이의 결과값이 원합 벡터의 형식을 띌 수 있다는 것입니다. GIN이 노드 임베딩을 업데이트하는 과정을 보겠습니다. 이전에 보여드린 예제에서는 해시 함수를 사용하였는데 지금은 GINconv 함수를 사용하여 업데이트합니다. GINconv는 GINconvolution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GINconv 함수는 마찬가지로 다른 입력값에 다른 임베딩으로 응답합니다. 다만 GINconv 함수는 해시 함수와는 다르게 미분이 가능하고 학습이 가능합니다. K번만큼 반복하게 되면 K홉의 이웃만큼 구조를 요약하게 됩니다. GIN은 WL 그래프 커널의 미분 가능한 신경 버전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래프 커널은 노드의 색, 즉 원합 벡터를 업데이트하지만 GIN은 노드의 임베딩을 업데이트합니다. 업데이트를 할 때 그래프 커널은 해시 함수를 사용하고 GIN은 GINconv 함수를 사용합니다. 그래프 커널 대신에 GIN을 사용해서 얻는 이점으로 두 가지를 뽑겠습니다. 우선 노드 임베딩은 차원이 낮습니다. 따라서 다른 노드 간 유사성을 포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GIN 함수는 다른 무엇보다 학습이 가능합니다. 그래프 커널과 GIN의 관계 때문에 이 둘의 표현력은 거의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그래프 커널로 구분이 되면 GIN으로도 구분이 되고 GIN으로 구별이 안 되면 그래프 커널로도 구별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강력한 것일까요? WL 커널은 이론적으로, 경험적으로도 대부분의 실생활에서 나오는 그래프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GIN 또한 대부분의 그래프들을 구분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민앤 맥스플링이 실패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즉 평균값이나 최대값을 구하였을 때 그것들이 서로를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A의 경우에는 둘 다 실패합니다. 동일한 것들은 개수가 늘어도 평균값도 최대값도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B의 경우에는 평균을 구할 경우 왼쪽은 초록색과 빨간색의 중앙값이 나오게 되는데 오른쪽의 경우에는 조금 더 빨간색으로 치우쳐진 값이 나올 것입니다. 따라서 평균은 이 둘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값의 경우에는 초록색이나 빨간색 중 어느 것이 더 크더라고 하더라도 양쪽을 대표하는 색이 동일하게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최대값으로는 이 둘을 구별할 수 없습니다. C의 경우 평균을 구해도 양쪽 다 초록색과 빨간색의 중앙 부분에서 값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구분을 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최대값을 사용하여도 양쪽 모두 동일한 값이 나와 구별을 할 수 없습니다. 분별력의 우열을 매겨보겠습니다. 최대값이나 세트, 서로 다른 것을 보면 서로 다른 것을 구분만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표현력이 가장 작습니다. 평균이나 분포의 경우 최대값보다는 표현력이 좋습니다. 입력값 그 자체나 합이나 멀티세트는 이보다 표현력이 조금 더 좋습니다. GNN의 표현력을 증가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전에 순환 구조의 경우에 GNN이 구별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순환 구조의 경우 계산 그래프를 그리면 동일한 모습이 나오는 것까지 비교했습니다. GNN의 표현력은 이를 해결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13과 14강의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젝티브 멀티셋 펑션을 표현할 수 있는 신경망을 설계하였습니다. 신경망을 이웃 취합 함수로 사용하여 표현력이 가장 뛰어난 모델인 GNN 모델인 GIN을 만들었습니다. 평균이나 최대값으로 풀링, 모으는 것보다는 요소별 합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GIN은 WL 그래프 커널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습니다. GIN과 WL은 대부분의 그래프를 구분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점점 한국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뒤에는 추가적인 부분입니다. 개인적으로 더 중요하다고도 생각하는데요. 실제 강의에서는 3인 이하 1조로 팀을 만들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조언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는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실험하는 것들이, 우리가 하고자 했던 것들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반적인 도움말입니다. 데이터의 전처리는 중요합니다. 노드의 속성은 매우 다양하므로 노멀라이제이션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것들은 중요하지만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고 있고 어떤 유용하지 못한 것들은 마이너스 1000과 플러스 1000의 사이의 값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모델은 이 값들 사이에 주어진 값 때문에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컴퓨터가 잘 이해할 수 있는 일정한 값과 분포를 가질 수 있도록 노멀라이제이션, 정규화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적화 방식으로는 아담을 사용하는 것이 서로 다른 러닝 레이트에서도 학습률에서도 잘 버티는 편이니까 가장 먼저 사용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활성화 함수로는 렐루가 일반적으로 잘 작동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리클리 렐루나 피렐루를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마지막 최종 값을 내는 레이어에서는 활성화 함수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레이어에 바이어스, 평량지수를 포함시키신 것이 좋습니다. 인베딩 차원을 만들 때는 10, 100 이런 것보다는 2의 배수인 32, 64, 128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1024 같이 너무 큰 숫자를 사용하게 되면 조금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 있으니까 시작은 여기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확도나 손실이 일정한 값으로 모이지 않는다면 다음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파이프라인을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파이토치의 경우에는 제로 그레이드를 하는 것이 이 모델을 파이프라인을 작동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것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학습률과 같은 하이퍼 파라미터들을 조절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가중치들을 초기화하는 부분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로스 함수 손실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자세하게 세밀하게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어서 모델을 개발할 때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트레이닝 데이터에 오버핏, 과적합할 수 있습니다. 훈련 데이터가 특히 적은 경우 표현력이 충분한 신경망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손실이 0에 가까워야 합니다. 그리고 훈련과 검증할 때의 손실 커브, 로스 펑션의 추이를 지켜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GNN을 개발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와 또 다른 자료들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림에 대표적인 것들을 적어 놓았습니다. 파이지와 DGL은 파이토치에 기반을 두고 있고, 그래프넷은 텐서플로우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다른 그래프 GNN 프레임워크가 많으니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는 강의에서 제공하는 추가적인 재료들, 튜토리얼이나 오브뷰, 그 다음에 어텐션 베이스의 경우 그래프를 전체를 인비딩 할 경우, 노드에 인비딩을 할 경우, 다른 모든 경우에 대해서 조언을 구하는 학생들에게 살펴보라고 알려주는 논문들입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더 좋은 자료들, 새로운 자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모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